반갑습니다. OBS 프로그램으로 지난주에 또 방송을 했는데, 오늘 제가 혼자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오늘은 그 선거 얘기를 지난주에 이어서 또 한번 해보려고 해요. 지난주에도 우리 선거를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주에는 선거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오늘 마침 그게 업로드가 안 됐었는데, 오늘 업로드가 됐거든요. 정말 올리는데 이번처럼 힘들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선거 때문에 강 선생 역사교실이 막히는 건가? 선거 얘기를 해가지고 잠시 동안 못 올리게 세이브해 놓은 건가? 뭐 이런 느낌도 있었거든요. 다행히도 오늘 올라가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노력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이 편집자분께서 너무 노력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동안 못 올라가가지고 너무 서운했는데 간단하게 오늘 올라가서 너무 또 희한했어요. 선거 끝나고 나니까 너무 잘 올라가는 거예요. 올해가요, 굵직굵직한 사건이 좀 많이 일어난 1950년에 일어났던 6.25 70주년, 또 10년 뒤였던 60년에 일어났던 4.19 혁명의 60주기, 또 1980년 광주 5.18 사건이 일어난 지 40주기, 뭐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굵직굵직한 사건이고, 그래서 현대사의 중요한 사건들이 올해는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19 혁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4.19 혁명 하면은 3.15 부정선거가 원인이 돼서 일어났다는 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거치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3.15 부정선거 정말 때급입니다. 역대급, 진짜 역대급 사건이었거든요. 이 선거 부정이 이렇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나 하는 대표적인 선례가 됐어요. 사할 사전투표는 이제 투표함에 이미 40%를 투표를 해놓고 다른 후보들의 투표용지를 받는 건데 나중에 보니까 그 당시 부통령으로 나왔던 이기붕 선생님의 표가 125%가 나온 거예요. 100%를 넘어버리는 그 수치까지 나와가지고 나중에는 투표율을 줄이는 그런 일까지도 있었습니다. 역사책에서도 한 번쯤 나오는데 부정투표 방법이 정말 여러 가지였어요. 뭐 3인조, 5인조, 9인조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게 하는 그런 체제였는데 세 명이 같이 가가지고요 서로를 감시합니다. 비밀 선거의 원칙이라고 했는데 비밀 선거의 원칙이 안 이루어져요. 세 명이나 5명, 9명이 같이 가가지고요 같이 감시하면서 투표를 하는데 투표하는 마지막까지 이승만, 이기분 찍었는지 최종까지 확인하고 투표함에 넣도록 했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은 대리선거라고 할까요? 면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노인분들을 대신해가지고 대신 투표를 해주거나 뭐 이런 일도 있었고요. 또는 투표함 바꿔치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일명 올빼미라고도 하거든요. 올빼미. 불을 꺼요. 꺼면 사전에 자유당 표로 이승만 당이 이제 자유당이었잖아요. 표를 바꿔치기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또 표를 조작하는 것도 있었는데요. 장면 정부, 그러니까 부통령으로 나왔던 장면. 그 당시 60년 선거에서는요, 조병옥 박사가 또 미국에서 수술을 받다가 죽어요. 그래서 거의 대통령은 이승만이 확정이었는데 투표율이 얼마일까 하는 그것만 남아 있었고요. 부통령은 이기붕과 장면이 맞붙었는데 56년에도 한번 맞붙었는데 이때 전적에서는 장면이 이겼었거든요. 또다시 리턴 매치가 이루어졌는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리기붕보다는 장면의 지지세가 컸고 많은 사람들이 판세가 이번에도 장면이 이기지 않을까 해서 이기붕에 대한 이제 조작 사건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게 이제 3.15 부정이 되는데 장면의 표가 많이 나오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를 했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뭐냐면 표를 무효시키는 방법 중에 가장 빠른 방법은 뭐냐면 표에 찍지 말아야 될 곳에 찍게 하는 한 표를 찍어야 되는데 두 표 이상을 찍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무효가 되잖아요. 어떤 일도 있었냐면 표에다가 여러 개의 도장을 찍는 일까지도 있었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 이렇게 연주하듯이 빰빰빰빰빰빰 이게 피아노 투표라 그랬어요. 이 자국을 여러 군데 남겨갖고 무효표로 만든 거죠. 장면표를. 또 하나는 쌍가락지 투표라고 해가지고 투표하는데 그 옆에다 하나를 더 찍어가지고 두 개에 따라서 쌍가락지법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개표 과정에서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그 범죄 영화 보시면 왜 범죄인들이 막 돈하고 뭐 밀수할 때 보면 위에만 확인하고 중간은 뭐 확인하고 위에와 밑에만 확인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위조 지표할 때. 여기서도 그런 방법이 써 있습니다.
바로 제일 윗장하고요. 제일 밑에 장하고 리승만 이기붕 해가지고 그 위에만 했고 이게 100장이나 200장 단위로 이제 묶어가지고 투표 이제 개표했다고 치니까 실질적인 표는 2표인데 98표를 조작해서 이제 개표 현황을 좀 어지럽게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개표위원들이 밤새 이제 수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식사가 제공되는데 닭죽을 이제 제공했는데 닭죽에다가 수면제를 넣어가지고 그 야당 그 개표위원들이라든지 참관원들이 이제 졸리게 한 다음에 그때 표를 바꿔치기 한다든가 뭐 이런 일도 좀 많았었거든요. 정말 부정부패한 방법들이 가장 많이 사용됐던 선거가 3.15 부정선거였어요. 그러면 왜 이승만은 그 당시에 당선이 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이 투표를 해야만 했느냐? 첫 번째 이유는 이승만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50년대 우리나라가 6.25가 끝난 다음에 미국의 원조가 시작이 되거든요. 300산업, 즉 밀가루, 설탕, 그 다음에 이 면화, 그 실이라든지 옷감 짜는 그런 것들이 공짜로 이제 무상으로 제공됐었는데 미국이 50년대 말이 되면 선거 있기 전에 얼마 전이었죠? 이 무상을 유상으로 바꿉니다. 바꾸면서 굉장히 국민들이 이승만을 등지게 돼요. 왜냐하면 그동안 공짜로 먹던 음식들을 우리가 이제 돈을 더 주고 비싸게 사야 된다는 그런 현실이 좀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불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공짜로 주던 거를 이제 돈을 받고 팔다 보니까 굉장히 불만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강 곡선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승만의 지지율도 낮아지니까 이승만도 당선에 대한 또 불확실성이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는 이승만의 나이를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승만이 1875년생이거든요. 1875년생이면 그 당시 나이 1960년이니까 80, 우리나라 나이로 86세, 미국 나이로 하면 한 85세 정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이 대통령이 만약에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하면 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신해야 되는데 당시 부통령으로 가장 유력한 게 장면이다 보니까 이게 좀 껄끄럽거든요. 56년에도 그런 경우를 한번 겪었는데 60년 또 겪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자유당인데 부통령은 뭐 민주당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건과 이제 마음이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전개되다 보니까 60년 선거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기붕을 당선을 시켜야 되는데 이기붕이 그렇게 인지도라든지 뭐 사람들한테 좀 좋은 인심을 얻지는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난항이 예상됐어요. 그래서 이런 투표 조작이 일어났는데 또 하나는 이제 학생들에게 어, 여러 가지 조건을 따라서 학교를 나오게 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요.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선거 유세가 있었습니다. 선거 유세. 특히 대구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2월 28일 날 선거하기 전에 각 당의 연설회가 있었는데 28일 날 대구에서는 누구의 연설회가 잡혀 있었냐면 민주당의 장면 후보의 연설이 잡혀 있었는데 학생들이 거기 참여하지 못하게 학생들은 물론 투표권은 없지만 부모님들에게나 또는 이런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학생들이 정치에 관심을 그 당시에 학생들은요 지금의 학생들보다는 뭐랄까요 영향력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많은 학생들이 정치에 좀 관심을 갖고 또 자신들에게 불합리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정당당히 나가서 얘기하는 그런 풍토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월 27일 날은 자유당 의원의 연설회가 있어서 거기에는 학생들을 동원을 시키고 2월 28일 날은 장면 후보의 연설회가 있는데 거기는 학생들이 못 가게 해서 일요일 날 학교를 나오게 합니다. 뭐 학교 나와서 공부하라고도 하고 또 뭐 토끼 사냥을 가야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얘기를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가지고 학생들을 학교로 해가지고 그 연설회를 못 듣게 하는 그런 일까지도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3.15 부정선거가 일어나면서 이제 클라이막스를 찍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선거 부정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4.19 혁명의 시발점이 된 사건은 3.15 부정선거. 깊숙이 들어간다면 직접적인 요인은 김주열 열사가 죽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는데요. 김주열 열사는 원래 전라북도 남원 출신이거든요. 당시 이제 경상남도의 명문이었던 마산상고에 입학하기 위해서 입학 시험을 치른 상태였습니다. 이제 3월 16일 날이 이제 발표일이었던 거예요. 합격자 발표일이었는데 3월 15일 날쯤 이제 할머니 집에 있는데 바깥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하니까 형도 이제 같이 왔더라고요. 형 이름이 이제 김광열 이분이었거든요. 같이 이제 시위에 참석하려고 하는데 외할머니라든지 이런 분들이 뭐라고 하는 거죠. 교복 입고 나가고 이제 당시에는 이제 교복이 이제 까만 교복 이런 거였는데 그거 입고 가니까 뭐 좀 못 나가게 하고 막 이래가지고 위에 와이셔츠와 뭐 파자마만 입고 나갔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체류탄에 맞아가지고 죽게 되는 일도 발생을 했는데 어머니가 나중에는 이 아들을 찾아가지고 계속해서 이 마산에서 거의 한 달 정도 비슷하게 찾다 보니까 김주열 열사는 그 동네에서 이제는 유명 인사가 되는 거예요. 이 3월 15일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군인들이 경찰들이랑 이런 사람들이 이제 체류탄을 쏴야 되는데 체류탄을 원래 이제 곡사로 쏴야 되는데 직사로 쏜 거예요. 직사로 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김주열 열사의 그 시신에서 나온 체류탄을 이렇게 보니까 체류탄이 이렇게 하고 요렇게 들어서 요렇게 깊숙이 여기까지 들어간 거야. 이때 사용됐던 체류탄은 이제 이 체류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이렇게 쏴가지고 이 시위를 하는 사람들의 코나 이런 걸로 들어와가지고 잠시 소강 상태를 만들거나 이제 무력하게 만드는 그런 성능이었는데 이거는 시위용이 아니라 군사용이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완전히 뚫고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됐다니까. 이야,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죠? 여기가 얼마나 웬만해서는 잘 안 들어가잖아요, 사실은. 단단한 거. 그 체류탄이 여기까지 들어갔다니까요. 얼마나 센 거겠어요. 이 체류탄을 맞았는데 결국 이걸 이제 마산 경찰서장한테도 보고가 들어갔어요. 근데 알아서 처리하라 이랬는데 밑에 있던 이제 부하들의 이런 사람들이 택시 기사가 맞나요? 어떤 차량을 이동해 가지고 마산 하포구에 있는 부둣가에 이 시신을 끈으로 매 가지고 돌을 매달아서 이제 던졌는데 나중에 이제 한 달쯤 지나 가지고 어머니가 아들을 찾는 걸 이제 포기하고 집으로 가는 그날 4월 11일 이제 어머니가 가시고 난 다음에 약 3시간 후에 김주열의 시신이 이 부둣가에서 떠오르는데 그 시신이 너무 참혹해 가지고요. 이제 묻힐 뻔했는데 당시 부산일보 기자였던 허종이라는 분이 그쪽에 와 가지고 그 사진을 바로 찍어 가지고 대서특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진이 남아 있는데 인터넷에 찾아봐도 김주열 이렇게 하면은 사진이 하나 나와 있고 그 당시에 눈에 이렇게 좀 약간 흐릿하긴 하지만 참혹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 어머니가 시신을 보러 왔는데 시신을 인도하는 걸 거부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너무나 그 시신이 참혹해 가지고요. 넋을 잃을 정도였대요. 시신이 나오자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뭐 고등학생들뿐만 아니라 당시 해인대학교가 지금의 아마 경남대학교 될 것 같은데 경남대학교 학생들은 나와 가지고 시위를 하고 막 이게 지금 들끓기 시작했고요. 이게 마산뿐만 아니라 전주, 이리, 뭐 서울, 부산, 인천 그래서 전국적으로 일어났는데 당시에 좀 특이한 건 뭐냐면 대학생들도 많이 시위에 참석했지만 고등학생들이 그렇게 시위에 많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의식 있는 청소년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 당시에 고등학생이면 지금 살아 계신다면
한 79세, 80세 뭐 이 정도 되겠죠.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마산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이게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도 시위가 일어나려고 했는데 4월 21일 날 원래 일어나려고 했는데 그거보다 좀 앞서가지고 고대라든지 그다음에 동국대, 단국대, 건국대, 연세대, 중앙대 뭐 이런 학교들이 다 참여해가지고요. 거의 10만 명에 다다르는 인원들이 시위에 가담을 합니다. 또 그 당시에 또 고등학교들은 신설동에 있었던 대강고등학교, 대강고등학교, 그다음에 해화로에 있었던 해화동, 그러니까 지금의 대학로에 있는 동성고등학교 이런 학교들도 하고 또 서울대학교 물리대학생들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 그래서 요 일대에서 그 대학로 일대에서 시위가 있다 보니까 그 서울대 학생들도 많이 죽었고 고등학생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나중에는 초등학생들까지도 참여하게 되는 이렇게 됐고요. 뭐 진영숙이라는 여학생, 중학교 학생이 그 4.19 참여하면서 이제 엄마한테 쓴 편지 같은 그 글도 우리 수능에도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초등학생까지도 여기에 참가를 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하면 우리나라 나이로 한 13살 요 정도잖아요. 여러분 13살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갔나요? 저도 13살 때는 그냥 아이들과 뛰놀고 그냥 TV 보고 만화 영화 좋아하고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음, 그 당시 1960년대 초등학생들은 그걸 뛰어넘는 국가를 생각하고 민주주의를 생각한다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와, 이거 정말 대단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요즘 초등학교 학생들도 뭐 좀 똑똑한 학생들이 많고 그런데 사실 어린 나이 이제 게임 좋아하시고 친구들하고 노는 거 좋아하지 뭐 민주주의가 우리나라가 이 민주주의가 이렇게 바른 길로 가야 돼 뭐 이런 걸 생각한다든지 지금 시국이 이런데 우리가 공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나가서 시위를 하자 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사실은. 4월 19일 날은 그 당시 화요일이었거든요. 러시아에서 여러분들 일요일 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해서 피해 일요일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빗대가지고 피해 화요일 사건이라고 합니다. 4.19 혁명이 일어난 때가 화요일이었는데 화요일 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해서 피해 화요일 사건이 됩니다. 이 시위가 4월 19일을 정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퍼져나가요. 이승만 정부는 이거를 이제 경찰들 동원해가지고 진압을 하려고 했는데 심지어 경무대 당시에 이제 청와대 이름이 경무대였거든요. 경무대까지 진격해서 학생들이 시위를 하니까 경찰들이 발포를 해가지고 학생들이 죽는 일까지도 발생을 합니다. 그 당시에 4.19 때 경무대 앞에서 한 120여 명, 100여 명 정도가 또 죽었다 그래요. 학생들도 많이 죽고 하니까 이게 나라가 어떻게 가야 되냐 이런 생각에서 그때 나섰던 사람들이 바로 대학교 교수들이었어요. 대학교 교수들이 우리 상아탑이라고 그래요. 대학교를 보통 수능이나 뭐 이런 지문에 상아탑 뭐 이런 지문 나오면 4.19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교수들이 4월 25일 날 모여서 시국선언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교수님들 적었기 때문에 희소 가치가 더 컸어요. 사회 지도층, 그러니까 우리보다 상류층에 있다고 보고 교수들의 한마디는 일반 그 학생이나 뭐 이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보다 좀 더 큰 영향력을 제공을 했거든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4월 왜 그러면 25일 날 모였냐 이렇게 됐는데 25일 날이 대학교 교수님들 월급날이래요.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월급날에 모여가지고 교수들끼리 뭐 얘기도 하고 뭐 술도 한잔 마시고 뭐 그런 걸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4월 25일 날 그래서 많이 모여봤자 니네가 많이 모여봤자 교수들이 한 6, 70명 될까 이랬는데 그 당시에 이 교수들이 월급날을 빙자해가지고 그때 이제 시국선언을 하기 위해서 많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모였냐면 258명이 모인 거예요. 시국선언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시국선언이 나오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면 이 내용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비상시국에 대처하여 우리는 이제 전국대학 교수들의 양심에 호소하여 아래와 같이 우리의 소신을 선언한다. 마산, 서울 기타 지역의 학생 데모는 주권을 빼앗긴 국민의 울분을 대신하여 걸게한 학생들의 순진한 정의감의 발로이며 부정과 불의에 항거하는 민족 정기의 표현이다. 두 번째, 이 데모를 공산당의 조정이나 야당의 사주로 보는 것은
고의의 곡행이며 학생들의 정의감의 모독이다. 이 4.19 혁명이라 마산에서 일어난 그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일어난 그런 시위를요, 이승만 정권에서는 북한 정권이 시켜가지고 한 그런 걸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승만 정권이나 박정희 정권에서 떼놓을 수 없는 그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공산주의 반공이에요. 반공. 이승만이 반공하면서 마산 시위를 진압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은. 계속해서 세 번째,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학생 데모에 총탄과 폭력을 기탄 없이 남용하여 대량의 유혈 참국을 빚어낸 경찰은 민주와 자유를 기본으로 한 국립경찰이 아니라 불법과 폭력으로 정권을 유지하려는 일부 정치 집단의 사병이다, 이렇게 되었는데, 당시에 이제 고려대 학생들이 청와대 경무대로 갔을 때도 이 경찰의 진압도 당했지만 그 정치 깡패들 있죠. 그 당시에 유명했던 분이 이정재, 유지광 뭐 이런 사람들이 유명했거든요. 그런 정치 깡패들이 자유당하고 손잡고 이 대학생들을 또 때리거나 이런 일까지도 있어요. 뭐 죽은 학생은 없지만 그 당시에 엄청나게 많이 다쳤다고 해요. 네 번째, 누적된 부패와 부정과 횡포로서 민족적 대참극, 대치욕을 초래케 한 대통령을 위시하여 국회의원 및 대법관 등은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나지 않으면 국민과 학생의 분노는 가라앉기 힘들 것이다. 요 내용에서 이제 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물러나야 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하야라는 말이 이제 생각나게 하는 건데, 하야는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제 야인, 이제 일반인으로 돌아간다는 게 하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조건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다섯 번째, 3.15 선거는 불법 선거이다. 공명선거에 의한 정부 통령 선거를 다시 그래서 이 4.19 혁명 이후에 선거가 다시 치러져요. 자유당 정권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고요. 결국에는 민주당이 대거 압승을 하는 경우가 생겼고, 대통령도 민주당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당시에 윤보 전 대통령이 나오고요. 국무총리격에는 이제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3.15 부정선거를 조작한 주모자들이 중형에 처해야 한다. 아마 3.15 부정선거에 대해서는요, 박정희 정권에서 이제 처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 학생 살상의 만행을 위해서 명령한 자 및 직접 하수자는 즉시 체포 처형하라. 여덟 번째, 모든 구성학생은 무조건 석방하라. 그들 중에 파괴 또는 폭행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동료 피살에 흥분된 비정상 상태하의 행동이며 폭행 또는 파괴가 그 본의가 아닌 까닭이다. 정치적 지위를 이용 또는 권력과 결탁하여 부정축제한 자는 관군 민을 막론하고 가차없이 처벌 처단하여 국가기관을 세우라. 이 내용은 나중에 이제 진짜로 박정희 정권에서 또 이루어지죠. 열 번째, 경찰은 학원의 자유를 보장해. 학교에 경찰들이 들어오고 이러는 일들이 이제 좀 막아달라 했는데, 제가 대학교 때까지도 아마 경찰들이 대학교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12번째, 곡학가세하는 사이비 학자와 정치 도구화하는 소위 문인 예술인들을 배격한다, 이렇게 됐는데, 어용학자라 그러죠. 정권에 붙어가지고요, 정권의 입맛에 맞게 이렇게 해석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4.4 5.2개헌 같은 그런 사건에 이제 동용된 수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네,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죠. 학생 재고는 38선 넘어 호시탐탐하는 공산 괴뢰들이 군들의 의거를 선전에 이용하고 있음을 경계하라. 그리고 이남에서도 반공의 이름을 도용하던 방식으로 군인들의 피해 효과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불순분자를 조심하라. 북한 세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14번째, 시국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국가의 장래를 염려하여 학생들은 흥분을 진정하고 이성을 지켜 속히 학업의 본분으로 돌아오라. 이승만의 그 하야가 가장 큰 거였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시위하는 학생들 5명, 이제 학생 대표를 길거리 가다가 학생들을 뽑았다 그래요. 임의적으로 뽑아가지고 청와대로 데려가서 니네들이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대통령의 자리에서 물러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고등학생들도 있었을 거고 대학생들도 있었을 텐데 설민석 선생님의 아버님도 거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승만이 이제 당시에 굉장히 권력이 최정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이승만에 대한 그 우상화 작업도 있었어요. 동상도 막 이렇게 세우고 회관 이름도 이승만의 호. 이승만의 호가 우남이거든요. 우남. 우남회관 뭐 이렇게 되는데 서울시의 이름을요 우남시로 바꾸려고 했다고 합니다. 우남시. 우남회관이라고 이름 붙이려고 했던 그 회관이요 지금의 세종문화회관이 되었다고 합니다.